정부이신 라이프 MD를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습 길잡이가 되고 있는 오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또 새롭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자격 시험이라는 시험이 아무래도 좀 양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합격할 수 있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번 라이브로 만나 뵙고 강의를 좀 진행해서 합격을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서 이렇게 라이브 특강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연속선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들을 쭉 따라가실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저희 유튜브에 있는 1일차 학습을 먼저 학습하시고 2일차를 이렇게 시간이 라이브로 못 들으시는 분들은 따라오신다면 아마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얘기를 잘 따라오신다면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본격적인 2일차 학습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지점장 생활을 좀 하면서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나면서요. 제가 고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고객님, 살면서 가장 필요한 보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크게 아마 세 가지 정도를 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실손보험이요, 하나는 안보험이요, 그리고 하나는 연금보험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세 가지 상품들이 다 어디서 판매하고 있는 거냐면 저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는요. 라이프 MD가 되시면 뒤에 이런 내용들을 잘 학습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만 이런 자격 시험에 제가 이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여러분을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과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은 지키시면 여러분들 보험이나 금융에 좀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화면을 보시면서 보면요.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암보험 아마 많이들 가입하셨을 거고요. 앞으로도 가입하셔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많은 고객님들이 또 암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암보험 포인트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내 보험에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나? 아니면 앞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가입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암보험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진단자금이 있고요, 하나는 암 수술비가 있고요, 하나는 암 입통원비가 있습니다. 수술비도 중요하고 입통원비도 중요하겠죠, 물론. 다만 암보험은 여러분 사실은 치료비를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치료비를 떠나서 나중에 내가 암으로 인해 실직됐을 때 그 실직한 기간 동안을 그 암 보험금으로 얼마큼을 보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암보험은 진단 자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암 5천만 원짜리 가입했어. 나 암 1억짜리 가입했어. 이 1억과 5천만 원이 진단 자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다 이어지거든요. 자, 암은 종류별로 그럼 진단 자금이 지급되는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암 1억짜리 가입했어요. 그 1억은요, 대부분 일반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암 발병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있는 게 전립선암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뭐 갑상선암, 유방암 같은 그런 생식기암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 확률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확률의 암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요즘 판매되는 상품들은 일반암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소외감으로 분류시켜 놓고 내가 암 1억을 가입했어도 1억을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암과 소외감 그리고 나아가서 고해감 그리고 굉장히 암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소액 질병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각각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파악하냐고요? 예, 저희가 같이 강의를 진행하면서요.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라이프 MD가 되시면 저희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이거를 분류하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니까요. 차근차근 학습을 따라오신다면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볼까요? 자, 여러분.
암 1억 가입했어요. 암 1억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건 대부분 최초 1회암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 문제는요. 암은 재발이나 전이 같은 경우들이 너무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암 트렌드는요. 암보험 트렌드는 한 번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재진단 암에 대한 특약의 있는가 유무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 새로 가입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자금은 대부분 최초 1회암만 지급된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요. 그럼 진단금은 과연 얼마를 가입해야 할까예요. 아까 제가 1번을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진단자금이 중요하다고. 그럼 진단자금 치료비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 실직을 했을 때 그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고객님, 진단금은요.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님의 연봉 수준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 진단비가 2,000만 원인데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가 필요할까라고 하시면요. 내 연봉이 7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정도는 더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 안보험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설계사를 만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비갱신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렴하니까 갱신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좋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 상황에 따라서 맞는 컨설팅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비갱신과 갱신도 같이 갖고 가다가 나중에 갱신이 조금 과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면 이 갱신은 버리고 비갱신만 세팅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 그렇게 사실 컨설팅을 해서 제 보험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컨설팅하는 방법들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프 MD가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 좋다. 그래서 암보험 가입하시면 확인해야 할 5가지 포인트 한 번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합격하기 팁을 좀 드릴게요. 40문제 전체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눈으로 익히는 수준의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문제를 꼭 잘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1, 2, 3, 4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량이 가장 작지만 배점이 높은 파트 3와 파트 4에 집중하실 거고요. 저도 역시 강의를 진행할 때 그렇게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날 때 기출문제 풀어드릴 건데 그 외적으로도요. 저희 라이프 MD 앱에 있는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다면 합격의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문제를 풀기 좋게 쪽집게로 가해를 할 거니까 아마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2일차 학습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보험료가 과연 어떻게 산출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어려운 용어가 나올 겁니다. 과거에는요,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보험료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라고 산출을 할 때 3이원 방식이라는 방식을 썼고요. 지금은 현금흐름 방식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3이원 방식은 뭐냐? 이 사람의 위험이 어떻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율은 얼마를 줘야 되지? 이 사람의 사업비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를 미리 계산해서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산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장점이 있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다만 정교하게 보험료 산출하는 건 좀 과거의 방식은 어렵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현재는 현금흐름 방식을 쓰고 있고 아까의 그 3가지 방식을 더해서 계약의 유지율이나 판매량 등을 다양하게 이제 세분화해서 여기에 추가시켜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다 달라요. 회사별 최적의 가정을 놓고요. 그리고 보다 정교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죠. 산출 방법이 복잡하고 전산 시스템 관련 비용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위원 방식은 과거, 현금흐름 방식은 지금
그리고 3위원 방식은 그래 보수적이고 간단하고 하지만 정교한 보험 산출이 어렵고 현금흐름 방식은 계약의 유지율이나 판매량 등 다양하게 추가가 되어 있고 지금 회사별로 그냥 최적을 가정을 하는구나. 정교하고 매우 자율적이지만 복잡하고 비용이 많다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 분리해서 알고 계시면 문제를 맞추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을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배당입니다. 여러분, 보험회사도요, 어떤 금융상품이다 보니까요, 이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데요. 그거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글씨를 보시면요. 고객의 보험료로 운용된 수익의 일부를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는 걸 배당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이 배당은요, 선적립을 먼저 하고요. 먼저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배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적립, 후배당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윗줄을 한번 볼까요? 배당은요, 유배당 상품이 있고 무배당 상품이 있습니다. 저는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무배당 상품을 가입한 거죠. 제가 가입한 상품도 거의 다 무배당 상품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생명보험에서는 대부분 무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유배당 상품은 배당을 줄게요라고 약속한 상품이고요.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요. 플러스 마크를 보시면 과거에는 모든 생명보험사가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모두 자율화시켰습니다. 이제 동일한 배당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별로 배당률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무배당 상품.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는 무배당을 좀 많이 물어보는데요. 물어보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배당 상품은 아까 배당을 약속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미리 깎아줍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배당 상품은 동일한 상품이지만 9만 원을 받는 거예요. 미리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료 할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배당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죠. 당연히 배당은 못 받겠죠. 자, 만일 유배당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보시면요. 배당금을 받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배당을 받았다는 거는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죠. 그러면 월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 1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배당을 만일 5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치면요. 다음 달 내야 되는 보험료 10만 원에서 5만 원을 제하고 5만 원만 보험료를 내는 방식을 보험료 상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금 내지는 재환급금 지급할 때 가산해 주겠다.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던가 아니면 내 적립금, 보험은 일반적으로 적립금을 갖고 있는데 그 적립금에 내가 받는 배당금을 거기다가 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방법 쓰고 있다 기억하실게요. 현금 지급, 보험료 상계, 그리고 보험금이나 재환급금에 가산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 배당은요, 여러분 발생한 일일까요? 발생하지 않은 일일까요? 예,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 일이에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절대로 예시를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보험회사에서 우리 배당 얼마 나올 거예요? 우리 이거 상품 가입하시면 배당 얼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왜? 배당은 선적립하고 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미리 얼마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초록색을 보시면요. 단 유배당 연금보험만 직전 5개년 실적을 근거로 예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시험으로 정말 많이 출제하거든요. 자, 배당은 절대로 예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집질서 혼란과 과당 경쟁 막 거짓말할까봐 방지하기 위한 건데 유일하게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배당 연금보험은 몇 년 실적이요?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유일하게 예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연금보험 5년 실적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청약이란 말이 있고 계약이란 말이 있어요.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다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약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청약서에 사인하는 거를 청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청약만 이루어진다고 계약이 성립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계약자 밑에 회색 박스를 볼까요?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누가 승낙을 해야 되냐면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야 됩니다. 계약자가 아무리 청약한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이 계약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면 그건 승낙을 거절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야지만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계약자의 청약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뜻 보면 그럴싸하지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청약이라는 건요. 우리 사인 많이 하잖아요. 종이에 사인 많이 하는데 원래 원칙이 절대로 종이로 사인하지 않아도 돼요. 구두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종이에다가 사인을 하냐?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청약서에 사인한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나중에도 문제 푸시기에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청약 좀 더 볼게요. 자, 청약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청약하신 분들 아마 약관이라고 두꺼운 책이랑 더해서요. 여러분들이 사인하신 거를 좀 받아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그게 회사 보관용 청약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관하셔야 되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가 있는데요. 그거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관이나 청약서 부분을 안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메일로 보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받았을 때도 이거 청약서 부분을 받거나 아니면 약관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색을 보시면요. 메일을 여는 수신을 해야지만이 전달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메일을 그냥 회사가 보낸 거를 송신이라고 하죠. 송신된 메일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열어야지만이 이거를 수신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송신한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눌러야지만이 메일을 열어야지만이 수신을 해야지만이 약관이나 청약서 부분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송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르는 수신을 해야지 인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전화를 이용해서 계약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요. 전화를 이용한 이런 부분은요. 계약자의 답변이나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한 것으로 이런 약관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하나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철회입니다. 청약 철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한 용어일 수 있죠. 청약 철회는 뭐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홈쇼핑에서 물건 사신 적 있죠? 그거 반품할 수 있나요? 반품의 기한도 정해져 있고 반품 당연히 할 수 있죠. 여러분 보험도 상품이다 보니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보험을 반품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거를 청약 철회라고 해요. 청약 철회는요. 크게 기간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있고요.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 다 꼼꼼하게 막 이해하려고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요거를 단순하게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청약할게요. 사인한 날이 청약일이었죠. 청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증권을 받지 않아도 청약 철회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증권을 받지 않아도 당연히 청약 철회할 수 있고요. 청약을 한 날 청약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청약 철회는 다 가능한데 원칙상 이 세 가지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가끔 계약하시면 의사의 진단 받아오세요. 병원에서 뭐 진단 받아오세요. 이런 경우들 있을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는 진단 계약이라고 해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계약을 진단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이 진단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보험 계약자에 의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해요. 여기서 전문보험 계약자가 뭘까요? 여기 오른쪽 위를 보시면요. 제 화면 위를 보시면 전문보험 계약자는 뭐 이렇게 막 설명돼 있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제가 어제 강의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이 없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전문보험 계약자는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어떤 단체의 큰 계약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계약자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청약철회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전문보험계약자라고 하니까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거는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입니다. 여러분, 암보험은 80세든 100세든 종신보험은 죽을 때든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보험을 보시면요. 가끔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보시면 되겠네요. 보험 기간이 되게 짧아요. 한 달일 수도 있고 뭐 몇 주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계약들은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1년이 안 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그리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볼까요? 자, 돌발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퀴즈 한번 잘 풀어보자고요. 자,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그냥 혼자서 한번 답 한번 읊어보세요. 배당보험에서 배당액은 그 예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단 이럴 경우는 가능합니다. 어떤 보험 몇 년치를 보여준다면 유일하게 배당 예시가 가능했죠? 정답은 뭐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 공개할게요. 연금보험 그리고 5년은 여러분들 그 유일하게 배당을 예시해도 된다 그랬죠. 유배당 상품인 연금보험 그리고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는 우리가 예시를 유일하게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청약 철회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여러분, 아까 청약 철회 뭐 30일이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었다,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이었다 꼭 기억해달라 그랬죠? 그러면 고객이 실제로 청약을 철회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청약을 고객이 철회했어요. 그러면 이미 철회했다는 건 뭐냐면 청약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보험료를, 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회사는 돌려줘야 되겠죠. 언제 돌려줘야 되냐면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시험 문제에서는 영업일수 3일 이내라고 하는데요. 그냥 영업일수 맞습니다. 쉽게 3일 이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만약 오른쪽 보시면요. 늦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일 회사가 3일 이내 못 주고 늦어진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예, 이거는 회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기납입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주는데 그 이자가 뭐냐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 익숙해지려면 차라리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굉장히 높아요. 가장 높은 이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이율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거예요, 회사가. 왜냐면 3일 이내 줘야 되는데 그 일이 넘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회사가 잘못한 경우는 무조건 원금에 더하기 뭘 주냐면 좀 높은 이율을 줍니다. 그걸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 그러고요. 가끔 어려운 문제로 요걸 바꿔서 뭐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좀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회사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보험계약 대출이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내신 경우가 있다면요. 신용카드는 별도의 이자가 없고요. 그냥 매출을 취소하고 바로 그냥 계약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철회 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왼쪽 밑을 좀 볼게요. 청약 철회 이후에 보험 사고가 난 경우, 자,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청약 철회를 뭐 오늘 했어요. 오늘 했는데 아직 돈은 3일 이내 받아야 되니까 못 받았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일 만일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요? 보험 사고가. 그래도 여러분들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 청약 철회는 그 날로부터 그냥 계약이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뭐 전화를 이용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 철회도 뭘로 할 수 있냐면 전화,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왔네요. 그 오른쪽 회색 보시면 보험증권을 받아야만 청약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보험증권을 받지 않아도 청약 처리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승낙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저 청약할게요. 근데 그거 계약 아니라 그랬죠? 보험회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승낙해야 된다 그랬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진단 계약이라는 게 있고 진단 계약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면 진단 계약이라 그랬죠. 여러분, 무진단 계약의 경우에는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회사는 며칠 안에 승낙을 해야 되냐면 30일 안에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진단계약은 조금 다릅니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보니까 청약한 날로부터 진단은 더 뒤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승낙의 시점은 언제가 되냐면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무진단 계약의 경우에는요. 내가 청약한 의사를 밝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줘야 되고 진단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만약 30일 이내 회사가 승낙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무조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돈을 냈어요. 청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회사가 며칠 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애석하게도 계약을 못 받아주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승낙을 거절한 거겠죠. 그렇다면 돌려줘야 되겠죠. 계약자가 납입한 기납입 보험료에 이거는 누구 잘못일까요? 이건 사실 회사의 잘못은 아닌 거죠. 어떤 규정과 기준에 의하여 애석하게도 못 받아준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아니라 조금 낮은 이율입니다.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를 이자로 반환해준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일반적인 보험 계약은요. 언제 보장이 시작되냐면 사실은 돈을 낸 시점,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보장이 시작됩니다. 승낙을 해야지 보장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 거지 사실 보장이라는 거는요. 1회 보험료를 내면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겠으니까 알아볼까요? 무진단 계약부터 볼게요. 무진단 계약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에 보장이 무조건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냈는데 회사가 아직 30일 안에 승낙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보장해줘야 될까요? 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단계약은 조금 달라요. 진단계약은 1회 보험료 내면 시작하는 건 맞지만 뭐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냐면 진단까지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진단계약은 결국 뭐냐면 1회 보험료를 내서 보장이 시작되는 건 맞지만 진단까지 완료해야지 시작되는 거니까 1회 보험료를 먼저 하고 진단을 받든 아니면 진단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내든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지만이 보장이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좀 헛갈리게 되려고 이 진단 계약을 자주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지만이 보장이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지만 이거 진단 계약 문제거든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제가 무진단 계약이거든요. 청약 승낙 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만약 청약 승낙을 아직 안 했는데 발생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무진단 계약과 진단 계약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승낙 전에 아까 제가 1회 보험료만 내면 무조건 보장이 시작된다 했죠. 근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볼까요? 맨 위부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 발생에 영향이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뭘까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발생. 그러니까 1회 보험료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진단을 좀 받아야 되는데 건강진단의 그 내용이 이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내가 위가 되게 아팠는데 그 사이에 뭐 위에 관련된 그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막상 건강진단 받으니까 위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장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거 당연하죠. 진단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보장 시작 안 한 거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하거나 뒤에 나오겠지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뭐냐면요. 고지 의무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계약하실 때 써본 적 있으실 거예요. 내 키, 몸무게, 과거에 아프고 얼마나 아팠고 뭐 지금 아픈 데가 어디고 이런 거 막 다 써보신 적이 있는데 그거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반하셨을 경우 당연히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이걸 1,000만 원만 보장하기로 했는데 어떤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2,000만 원을 보장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보험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쭉 꼭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보험 계약이 이제 무효되는 겁니다. 무효는 뭘까요? 자,
철회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반송시킨 거죠. 그러니까 반품시킨 거죠. 자, 무효는 뭐냐면 어떤 이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로 인해 이 보험 자체가 그냥 무효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볼까요? 여러분, 타인의 사망을 지급 사유로 예를 들어 볼까요? 계약자가 저희 와이프고 피보험자가 저예요. 근데 이거 제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크게 나가는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칠게요. 근데 제가 사인을 그 보험에 안 했어요. 그럼 그 보험은 정상적인 보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가는데 제가 당연히 그 보험을 인지하고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사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라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만 15세 미만을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어린이로 보고 있어요. 그냥 어린이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5세 미만은 절대로 사망보험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5세 미만이 만일 사망을 지급사유라는 계약이 나왔다. 이거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뭔가 내가 의사선택을 할 때 좀 제한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을 만일 피보험자로 하여서 사망보험금을 계약했다. 이런 거 무조건 다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심신박약자의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좀 유효하다.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볼게요.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 또는 초과되었다. 뭐 피보험자 나이에 당연히 미달 또는 초과되었다 하면 당연히 이 보험은 무효가 돼야 되겠죠. 뭐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을 하나라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이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세 가지 기준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요. 자, 돌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한번 혼자 잘 풀어보시고요. 무진단 계약의 경우에요. 어떤 일로부터 30일 안에 승낙해야 하며 진단 계약의 경우 어떤 일로부터 30일 안에 승낙해야 합니다. 각각 들어간 말을 적어주세요. 무진단은 언제부터였죠? 자, 다 공개할게요. 저 청약일로부터 30일이었고요. 진단계약은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약하시면 아마 받으신 이만한 두꺼운 책 있으신가요? 그걸 우리가 약관, 그리고 정식적인 명칭으로는요, 보험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관에는요, 가입한 보험 계약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약관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계약자에게 회사는 교부하고요,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무들을 갖고 있는데요. 단, 이 약관이 너무너무 두껍고 양이 많다 보니까요.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볼게요.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나 이미 법령에 의해 널리 알려진 내용은 의무적인 설명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약관을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들은 조금 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시험에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약관을 만일 여러분들 교부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약관을 못 받았다. 그리고 혹은 또 약관의 설명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고객님들의 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약자는 3개월 안에 계약을 아예 취소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시험 문제 자주 물어봅니다. 약관 못 받았어요. 설명 못 받았어요.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3개월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약관 못 갖다 주면 누구 책임이에요? 회사 책임이죠. 회사 책임이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원금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줘야 될까요? 원금 아까 기납입보험료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 그냥 연단위복리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회사의 잘못이다? 그러면 높은 이자를 주겠네?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험 상품들 중에요. 장애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장애분류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에 치유가 된 후에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과 기능 상실의 상태를 장애분류표라고 합니다. 상해 질병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상해는 외부에서 다친 거고요. 질병은 그냥 안에서 뭔가 내가 병이 걸린 거고요. 그리고 영구적이 돼야 되고요. 치유가 된 다음 돼야 되고요. 하나 또 정신도 돼야 되고요. 육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영구적이라고 하면 치유 시 장내 회복에 가망이 없는 상태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얘기하고요. 치유 후는 그 증상이 나중에 고정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죠. 치료 효과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데 가로치기로 자주 물어봅니다. 이게 치유 전이냐 치유 후냐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 이런 식으로 가로치기 물어보니까 치유 후 그리고 영구적인 그리고 육체 훼손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여기 해당되는구나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옆으로 보시면요. 치료가 종결된 후 한시적으로 나타낸 장애 이것도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 한시적으로 다시 장애가 나타났다라고 하시면 장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요. 그 장애 지급률을 20%만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 후 영구적, 정신적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5년과 20%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잠깐 보험금 지급 의무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보험회사의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험금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보험금 드리는 거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교재에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요. 중도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중도보험금 뭐냐면 고객님 60세까지 만일 피보험자, 이 보험의 주인이신 피보험자가 만일 살아계신다면 저희가 보험 60세 축하금을 드릴게요. 얼마를 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중간에 드리는 보험금이라 그래서 중도보험금이라 그러고요. 정확한 명칭을 보면 보험기간 중에 특정 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지급합니다. 사망하시면 사망보험금 나갈 거니까 당연히 중도보험금 안 나가겠죠. 그리고 만기는 당연히 뭘까요? 이 보험이 60세 만기든 80세 만기든 만기가 됐을 때 피보험자가 살아있다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겠죠.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피보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도, 만기, 사망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험금 지급 의무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청약 처리하면 며칠 안에 회사가 고객한테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3일입니다. 자, 여러분 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보험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내가 청구해야지 라고 해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럼 며칠 안에 돌려줘야 될까요? 예, 기억하세요. 3일 안에,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돼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이러는 거예요.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별도의 조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신이 혹시 이런 것들 청구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이거 확인해야 돼요. 라고 해서 기간이 3일을 넘어갈 것 같으면 며칠을 기준으로 하냐면 10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10일 안에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30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노란색을 볼게요. 그래서 3일, 10일, 30일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3일, 10일, 30일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이거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민원이 걸린 경우에, 소송에 걸린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경찰 같은 곳에서 국가의 수사기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험 사기다라고 해서 조사가 들어간 경우에,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 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30일, 10일, 3일의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금 지급 의무 말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있죠. 아까 우리 배웠던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가 온다. 이 고객님이 피보험자가 60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80세가 다 되고 있어요. 아니면 만기가 다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줍니다. 피보험자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계약자나 혹은 또 수익자에게 알려준다. 기억하시면 되고 7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여러분들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들 보험금 청구하는 영화 언뜻 본 것 같거든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일반 실종이라고 합니다. 부재자. 어떤 실종한 사람들의 생사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애석하게. 그런 경우에 5년간 이게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 사람 일반 실종이라 그래서
5년간 그러니까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사망한 게 확정이 되지 않았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만일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 추락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에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체를 찾게 됐다면 당연히 사망보험은 지급되겠지만 생사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런 특별실종이라 그래서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고요. 인정사망은 수해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관공서가 사망자의 시읍면장에게 통보해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인정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죠. 꼭 기억하세요. 일반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뭐였죠? 계약하기 전에 누가 쓰는 거냐면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지 의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나 과거에 이렇게 좀 아팠어요. 지금은 어떻게 아프고 있고요. 내 키 몸무게는 이래요. 이런 것들을 쓰는 게 피보험자도 쓰고 계약자는 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막 쓰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일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만일 이 중요한 사항들을 좀 어겼다라고 하면 맨 밑에 보시면요. 청약을 거절하거나요.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거나 일부 보장, 이 부분을 빼는 거예요. 보장에서 빼거나 보험금을 깎거나 보험료를 내는 걸 올리는 것 같은 조건부로 승낙할 수 있다는 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밑에부터 볼게요. 오른쪽 위에부터 보시면 계약 전 알릴 의무는요. 효과는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밑에 보시면요.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요. 이거는 사실은 계약 전 알릴 의무 누구의 잘못이냐면 고객이 잘 써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줍니다.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해지환급금은 원금보다 낮을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런 디메리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장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나 보험가입, 보험료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예, 올리겠죠? 보험가입 금액을 올려줄까요? 당신 암 걸리면 5천만 원 주는데 계약을 의무를 위반했는데 1억을 줄까요? 아니요. 깎겠죠. 그래서 이런 디메리트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맨 위에 보시면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계약자는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계약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라 그랬죠.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계약자는 또 통지 의무, 주소가 변경되거나 이럴 때 통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했는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요? 예, 이 네 가지 사유에서는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볼게요. 첫 번째부터. 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회사가 알았어요. 그러나 또는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 회사가 계약자가 알릴 의무 위반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두 번째 보시면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는요. 당연히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해야 되는데 회사가 그걸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이 쭉 유지된다. 해지할 수 없다. 보시면 되고요. 보장 개시일로부터 내가 보장을 시작한 날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요. 이거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네 번째, 만일 보험 설계사가 옆에서 이런 건 안 써도 돼, 쓰지 마 라고 하신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도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알아두시면서요. 꼭 기억하시는 거 첫 번째 한번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부실한 고지를 권유받은 경우도 계약 전 알릴 위반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중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걸 찾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청약철에 나오면 뭐가 딱 기억나야죠? 30일이 꼭 나오겠네요. 1번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계약은 청약처리가 불가능. 제가 그랬죠? 30일이 청약처리의 기준이다. 그 이유는 청약처리가 불가능하겠죠? 1번은 맞겠죠? 2번 보험증권을 받아야 청약처리가 가능하다. 제가 그랬죠? 보험증권을 받지 않아도 청약처리가 가능하다. 청약을 한 다음에 그날 청약처리도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전문보험계약자가 뭐였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큰 뭐 어디라 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계약자는 사람이 아니어도 되죠. 한 명, 두 명 상관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처리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맞죠? 이거 맞는 거죠. 그러면 2번이 틀린 거죠. 보험증권을 받아야 청약처리가 가능하다.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15일 땡 아니죠. 이거 틀렸죠? 15일이 아니고 제가 언제였죠? 30일 이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되죠. 2번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나입한 날로부터 30일. 언뜻 보면 맞네요. 근데 아까 그랬죠. 무진단 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나입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였죠. 그리고 1회 보험료는 뭐가 중요했죠? 1회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그게 기억하시면 됐죠. 3번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낙된 것으로 본다. 아까 30일 지났다. 그러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답은 3번이겠죠. 맞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회사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회사가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다. 아까 맞는 거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했던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실 고객님의 잘못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자, 2번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림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계약을 해주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예, 이게 틀린 걸 찾는 거니까 해지할 수 없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바꾸셔야 되고 3번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아까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1, 3번이 맞는 거고 2번이 틀린 거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었죠. 보험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경우 그리고 계약 체결로부터 3년 보장이 시작되고 2년 이상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이것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학습 잘 하셨죠? 학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양의 그런 부분들을 잘 학습하실 수 있게 아마 쪽집게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 이 라이프 MD 앱에 여러 다양한 방식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들을 같이 콘텐츠를 같이 탑재해 놨습니다. 내가 정말로 급하다. 하루 이틀 만에 정말 합격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약집,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에 요약집이 실려 있으니까 요약집을 다운받아서 빨리빨리 학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제가 찍어놓은 35개짜리 짧은 영상들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보시면 이 라이브 특강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교육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긴 영상으로 A부터 Z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 오디오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A4 용지 정말 우리가 찢어버릴 수도 있고 구겨버릴 수 있는 이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A4 용지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 A4 용지 한 장의 두께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0.1mm 내외 정도라고 하네요. 이 A4 용지를요 반으로 접고 그리고 또 한번 반으로 접고 이런 식으로 10번 접으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 봤을 때 되게 낮을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cm 정도의 자아 정도 두께가 된대요. 굉장히 두꺼운 거죠. 이런 식으로 20번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100m 트랙 정도의 두께가 된다고 합니다. A4 용지 한 장이요. 이런 식으로 3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예, 서울에서 천안까지 갈 수 있는 10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그럼 더 놀라운 건 42번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km 정도 된대요. 근데 A4 용지를 42번 접은 두께가 44만 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를 노력의 이진법이라고 하네요. 배수로 증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두께도 한 장의 A4 용지를 한 번 접는 것부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아마 라이프 MD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자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A4 용지를 반으로 접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먼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에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자 이 라이브 학습, 라이브 특강을 같이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내일도 학습하시고 그 다음날도 학습하시고 지속적으로 학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이 학습에 도움을 될 수 있게 여러 컨텐츠들을 준비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앱을 통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내일은 몇 시에 만나야겠죠? 내일도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